아니 정말로 그 북한 사시면서 정치범 안 잡혀가신 게 천운이셔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운도 좀 좋았던 것 같아. 예. 당원들 중에 하나 나이 먹은 노인이 다들 이제 은퇴할 때 된 당원이 날 보고 야, 넌 나하고 좀 얘기를 하자고 따로 이렇게 얘기하더니 니 그래 가서 반기 어쩌대. 개인 면담. 그래서 내가 또 사기 나서 또 거기에 또 하자고 뭐 어쩌다 말했지. 그런데 니 그 소리 이제부터 하지 말라.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세상이라는 게 본 거 다 봤다고 말하고 아는 거 다 알았다고 말하고 그 아는 게 말하면 숨 잃는다는 소리도 있고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간다는 소리도 있고 네 아직 젊어서 모르는데 나처럼 이렇게 오래 살아봐라 그저 모른다고 하는 게 그냥 제일 좋다. 야 이놈아 새파랗게 젊은 나이 비워보지도 못한 채 왜 괜히 오해를 사가지고 쓸쓸히 초야에 묻히고 싶어서 그 입을 자꾸 쳐들고 다니냐.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이야. 네, 솔직히 말해 니 때문에 내 저 당비서 동지한테도 내 충고를 듣고 내 니한테 말하는 게다. 직접 너를 좀 어떻게 좀 잘 얘기해 주라고. 자, 철이 없는데 앞길이 구만리 같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세월 만나야 되고 얼마나 발전할 일이 가져간데 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그때 내가 아차 싶으셨어. 충격을 받. 이제부터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라에서 그거 진짜로 선전하고 만들어 싶어 보고. 하는구나. 네.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냥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면 그리고 백인 백사람 다 진짜라고 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고 나만 가짜라고 하면. 나만 나만 완전 바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련하고. 아니 진짜 심하면은 아버지처럼 그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게 돼버렸죠. 사실은 그건 백두산 생가는 완전히 비슷한 것 찾은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자, 그 북한에서 역시나 이게 40대까지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북한 생활만 2시간을 들었거든요. 탈북을 하셔야 돼요. 이 그 우유부단함도 있었고 미련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강을 건너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감옥에 반동으로 잡혀갔잖아요. 정치범으로 잡혀가서 거기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어쨌든 이유미 TV에서 이야기하셨죠? 네. 그것도 뭐 조금만 얘기를 했지 그 과정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못해요. 어쨌든 운이 좋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는 살아났는데 감옥 안에 잡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이것저것 매달린 게 많고 부담이 많고 뭐 해도 가족이요 뭐요 이런 여러 가지 이것 재고 이 발목 잡는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냥 탈북을 했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딱 이렇게 잡혀버려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감옥에 계셨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죠. 거의 3년을 수감 생활을 거의 하신 3년이죠. 거네요. 그게 정말 후회스럽더라고. 만약에 살아나가면 네. 이번엔 앞뒤 재지 말고 도망가야지. 가보리라. 한 번 당했으면 됐지. 하도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살아나올 때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괜히 설치다가 또 잡혀서 죽지 말고. 수감 생활하는 3년 사이에요. 이제 만약 살아나가면 조용히. 정리니 진리니 무슨 시대니 뭐 사인이 이념이니 이런데 일체 관심 두지 말자.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짐승처럼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입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그냥 그렇게 살자.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살자.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신이 바뀌면 사상이 바뀌면 자루 속의 송곳이라 감출 수가 없더라고. 나와서 불과 보름도 안 돼가지고 예. 지금 몸 지금 주세고 뭐 어쨌든 잘 걸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다시 영양 채우고 하고 있는데. 그때 집에서 또 중국 TV를 보다가 현행으로 들켰어. 아니 지금 이 짧은 사이에 지금 저 들키고 잡히고만 몇 번째예요. 들켰어. 걔 계속 등을 떠미네. 그러니까 들켜가지고
그 들킨 사람이 하도 혼자 들이쳤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뭐 어쩌지 못한다고. 그때 잽싸게 우리 그 저 집사람이 우리 집 옆에 장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뭘 장사를 하다가 뛰어가서 엄마한테 알리니까 잽싸게 저 오셔가지고. 잽싸게 들어와가서 막 빌고 주머니다 막 찔러주면서 겨우 무마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들이친 거 보니까 그 어쨌든 모른 척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벌써 이런 거 보면 그 당신 처지가 아니 언제 당신 저 고생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그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고 당신 경우에는 당신 진짜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 말을 하면서 갔어요. 아 보이보이에서 의도적으로 저 사람 감지를 붙였구나. 나를 놔줬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말하는 거야. 나는 저는 나도 코도 모르는 전파 단속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다 힌트를 준 거야 결국은. 내가 당신 무슨 죄를 짓고 갔다 왔다는 걸 알거든. 근데 당신 살려면 딴 사람과 달라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 감시하고 있거든. 이런 걸 넌지시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거든. 또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짐승처럼 살래야 짐승이 될 수 없구나. 짐승이 될 수가 없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 흉내를 내다가 또 붙잡히겠구나. 이번에 붙잡히면 영락없이 죽겠구나. 이 땅에 절대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근데 마침 그때 우리 동생한테서 연락이 오게 됐어요. 네.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내가 보이부에 잡혀가자 대학 보이원이 내 막내 동생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형님이 없어진 지 좀 됐어. 예. 우리 집에서도 모르고. 예. 나도 잡혀간 거는 아침에 새벽에 납치되는 식으로 잡혀갔으니까 우리 집에서 집사람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 동생이 형님이 없어졌으니까 보이원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 보이원에서 동생이 잡아갔구나. 우리 형님을 잡아갔구나. 보이부가 분명 잡아갔고 그리고 나까지 잡아가려고 지금 찌르는구나. 네. 그래서 내 동생이 후닥닥 튀었거든. 먼저 한국으로 오셨어요? 먼저 왔어요 한 번. 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연락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압록강 건너서 그래서 왔죠. 압록강 건너는 거는 뭐 우리는 그 국경 지역이 그 뭐 있어가지고 그때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뭐 2006년이니까 그때는 뭐 돈 주고 건너도 돈도 그렇게 비싸게 줄 때도 아니었어. 그냥 뭐 돈 무슨 돈이야. 날이 어두워져가 보슬비 약간 됐다 그냥 건넜지. 그러면은 그때 아직 둘째 동생은 북한에 있을 때고. 그 동생은 또 여기 오니까 먼저 왔더라고요. 그건 또 더 먼저 왔더라고. 왜? 어떻게 된 순서가 어떻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무슨 순서가 막 이게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은 1997년도에 행방불명됐어요. 굶어 죽을 때 예. 어디 간지 몰랐거든. 그러다가 그냥 중국 살아있지 않으면 중국을 갔겠거니 그냥 예, 그런 중국에 정도 됐어요. 있겠거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 갔어요. 예. 북송이 된 거예요. 한번 잡혀서. 예. 북송돼가지고 북한에 나갔다가 형한테 미안하니까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석방되고 다시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너는 잊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 동생이 돈도 없으면서 한국 가는 브로커도 없으면서 그때 2002년도에 그러면서 저 동북에서부터 저 베트남 거기까지 중국 기차를 도둑차 타고서 브로커 없이요? 브로커 없이 그냥 동남아 쪽으로 가면 된다. 그다음에 중국 거를 좀 뜯어봤고 우리 동생이 조금 글은 좀 있으니까 예. 또 기차표도 못 되니까 이야. 차표 뗄 돈도 없으니까 북한처럼 중국 기차 지붕 위에 밤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엎드려서 저 동남아까지 갔다. 아이 동생분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 결국에는 꼴찌로 탈북해서 그래서 꼴찌로 오신 거예요? 꼴찌로 왔지.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미 먼저 완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아하. 와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왔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는 제일 반동 먼저 돼가지고 오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또 라디오도 제일 첫 번째로 들으시고. 또 붙잡히긴 또 붙잡혀서 제일 오래 있고. 그 오히려 사람의 이게 생각하고 행동과는 행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행동력이 빠른 사람이 있고 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변혁이나 어떤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몫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 그 역할이 다 분담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삼형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삼형제가 다시 상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디서요? 와서 다 만났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연락을 국정원에 하셨어요? 오니까 벌써 국정원에서 뭐 다 이렇게 알게 돼요. 거기서 예, 다 예. 말하거든. 이렇게 가정 이런 거. 연락도 해준다면서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기는 하나원에서? 하나원에서 만났지.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하루씩 그 남한 가정에- 가정 체험을 예. 해가지고 하룻밤씩 자고 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해진 집에 네, 가서 어른들은 자는데 했다면서요. 근데 여기 먼저 온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동생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좀 둘째 동생이 요즘 차 끌고 나 데리러 왔더라고 하나원에. 예, 운전해가지고. 그 타고서 저기 강서구에 네. 살고 있던데 거기에 또 작은 동생도 다 오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데려다 주고 또 하나원에 도로 데려다 주고. 그러면 물론 막내 동생이야 나중에 탈북을 했다고 네. 해도 둘째 동생은 아까 몇 년도요? 97년도요? 97년도에 중국에 가서 오래 있었지. 그 97년도부터 못 봤다가 그래. 2007년에 만났으면 10년 만에 봤죠. 야, 그 어떤 기분이셨어요? 야,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날 눈물만 밤에 나고. 뭐 잠을 못 주무셨겠는데요? 그냥 온 밤 얘기하다가 그냥 날이 밝더라고. 거기서 뭐 어떻게 지냈네, 그렇지. 너는 어떻게 예. 지냈니? 거기서 뭐 할 얘기 다 못하지 그 밤 다 해도. 그쵸, 하루로 부족하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요. 예. 막내 동생분도 형님들이랑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그렇죠. 그때 내가 그 잡히는 바람에 내 동생이 그렇게 후닥닥 달아났지. 그쪽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달아났지. 그 다음에 조금 후에는 네. 내가 말하자면 나의 그 반동 사상 제자랄까? 그 누군데요? 장강도 방송인의 그 기자 두 명이 있어요. 예. 근데 나보다 나이 어려서 나 좀 친동생처럼 이렇게 예. 여긴데 그 둘이 나한테 이제 반동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지. 그래서 반등 교육이라면. 그러니까 이 반공 친남 사상을 불어넣은 그 기자들이 어떻게 됐는데요? 근데 설마 왔어요? 아이놈들이 둘이서 내가 없어졌잖아요. 네. 내가 없어지고 행불이 됐다. 근데 내 동생까지 또 좀 이따 죽었잖아요. 또 없어지고. 이 두 놈이 그랬대요. 야, 이 형님 감옥 간다고 얘기할 거지. 우리도 못 믿어서 비밀 지키나 혼자 갔구나. 우리를 버리고 못 갈 줄 아는가. 둘이 동시에 탈북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기자 둘이 동시에 없어졌으니까 네. 발칵 뒤집히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 같은 직장 기자 그것도 동시에 둘 도망쳤으니까 벌컥 뒤집어 중국 쪽에 막 포치력 내리고 이놈들이 선도 없이 그냥 무작정 중국을 넘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한국 대사관이 어떻게 치고 들어가 무슨 길이 있겠다 뭐 아마 이렇게 네. 생각을 했겠지. 네. 근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놈들 그래가지고 그거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얘네 기자들 둘이 얘네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고. 아직 북한에 수감 생활하고 계실 때 네. 한국에 간 줄 알고. 북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탈북한 걸로 오해를. 그러니까 나는 잡혀있고, 그래, 내가 잡힌 거 아니고 내가 아주 탈북해서 혼자 이남에 달아나간 것처럼 괘씸하게 생각하고 둘이 지금.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 기자 두 분도 결국엔 먼저 한국에 오셨겠네요?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오고 한 명은 북한에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들어와서 중국에 가가지고 떠돌다가 예. 몇 달 떠돌았더라고요. 예. 몇 달 떠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이부에서는 내가 주동상. 주모자인데 내가 이들을 내가 신상에 뭐가 있게 되면 이남으로 탈출해라고 이미 지령을 아주 이게 야. 그러니까 완전 내가 두목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떡해. 동생이 뛴 것도 사라진 것도 연이어 두 동생이 사라졌죠. 두 기자분들이. 사라진 것도 다 내가 이게 그다음 나하고 또 공유하던 이런 사장을 좀 공유하는 거로 보고된 친구 하나가 또 우리 해산이하고 해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탈북했어요?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 친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간 전날에 창고 안에서 목 메고 자살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 대단한 결사체다 이게. 이게 완전 완전 자유주의 저
혁명가들이네요. 혁명가들이지. 딱딱하게 돼. 근데 그 친구는 목매 자살에 죽은 게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닌데 예. 다른 걸 억울해서 죽었는데 근데 이게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격으로 또 거의 완전히 뭐 어. 대장이 되신 장군님이시네. 그래서 나는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될 입장이지. 그런데 어디서 실마리 풀렸냐면 기자 둘이 도망치는데 몇 달 헤매다가 한 사람은 야 나는 이 나무 갈 것 같지 않다. 이게 아마 이래도 이러하면 이게 가망이 실패할 없다. 것 같다. 네. 북에 돌아가겠다. 제 발로 돌아오고. 가서 자수하는 식으로. 그럼 조금, 조금 낫지. 가족과 아직 이남까지는 안 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 친구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돌아 못 간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거기서 헤어진 거야.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란가 하면 네가 가자마자 꼭 자수해라. 자수하면서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씌워. 내가 꽃에서 네가 뭐 모르고 돈 좀 생긴다는 바람에 그냥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잘못 와서 나는 되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죽을 거 각오했으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좀 덜 하자면 모든 걸 다 나한테 뒤집어 쓰라. 철저하게 속아서 압록강을 건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금 그 실마리가 풀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와서 자수하니까 야 너 이 사람이 보내서 너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아니요. 난 그 얘가 사람, 그 사람 없어진 지 오랜데요. 그럼 너는 왜 가죠? 우리끼리 그냥 보니까 내가 나한테 파견 임무를 받고 이남에 간 거 아니라는 거. 거기서부터 이게 수사 방향이 틀어지더라고.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유리해졌지. 그럼 그 기자님도 나중에 한국 와서 만나셨어요? 그다음에 저희 끝까지 가겠다고 한 거는 네. 이쪽 놈이 집에 돌아가니까 북한에 돌아가니까 한 며칠 만에 브로커 나타나가지고 들어왔어요. 와, 그것도 운명의 장난이네요. 근데 왔는데 정작 아니, 형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해서 이 친구도 와보긴 내 없어. 그 생뚱하지 내 동생은 있는 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생뚱맞았을까. 내가 하나원에서 나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우리 집까지 허둥지둥 와가지고 형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린 형님 간 줄 알고 거사를 벌렸는데 형님은 정작 어디 가 있어. 제일 꼴찌로 오고. 제일 꼴찌로. 야, 그래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아니 형님이 우리를 다 끌고 왔어야 하는데 형님 제일 뒷골이. 그 지금 그래서 그 도명학 선생님의 이 영향력으로 도대체 몇 명이 탈북한 거예요. 동생 두 분에다가 기자님 물론 한 분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두 명도 탈북 기도를 했고 그렇죠. 한 명은 무사히 왔고 몇 명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게요. 많이 바꿔놨지. 저희 또 다른 친척도 있고 뭐 네. 육촌되는 동생도 있어요. 어쨌든 그 무사히 오셨으니까 다행이죠. 무사히 다 왔고 네. 뭐 이제 이렇게 무사히 오셨으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웃음이 안 나가지고 그럼요. 그때는 생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도 이게 한국에 남쪽에 처음에 왔을 때도 나 혼자 애들이랑 집사람이랑 와이프분이랑, 예. 하나도 못 오고 나 혼자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디 산에랑 이렇게 등산이랑 가자고 하게 되면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놀러 죄책감이 좀 있으셨구나. 내가 무슨 이 주제에 거기를 가서 뭐 즐기고 뭐 어찌고 한다면 그때는 꽃을 봐도 그걸 예쁜 줄 모르겠고 모르고. 산에 등산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뭐 같이 단체 활동이랑 하다 보니까 산악회 같은 데도 가는데 올라가면 모두 내려다보면서 야 경치 뭐 멋있다 무슨 뭐 어째 전망 뭐 근데 나는 멋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랑 다 데려온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의 눈이 사람이 그 자연환경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내분과 아이들까지 다, 그렇죠. 다 무사히 오신 다 거예요? 무사히 왔죠. 근데 그때 오기 잘했어요. 몇 거기 년도에? 2011년도인데 진짜 막바지네요. 막 제일 맞다. 그 직후로는 그 해 김정일이 사망했잖아요. 네. 그다음 법 힘들어서 한 거예요. 그쵸. 김정은이 그 올라가는데. 13년도인가 김정은이가 그렇지. 그때부터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그때 못 왔으면 아마 지금까지 못 오셨을 못 거예요. 오셨어요. 네. 그때 정말 막판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명학 선생님을 보니까요.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사람마다 이렇게 그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고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죠. 운이 이렇게 근데 나는 어떤 거인가 나는 평상시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재물 운이나 뭐 출세 운이나 명예 뭐 이런 운이나 항상 보면 그런 게 똑같이 노력해도 항상 나를 피해가요. 네. 주로 네. 거의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피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운이랑이 나한테 딱 어느 때만 도움이 되는 건 막판에 죽을 구멍에 들어갔을 때. 죽느냐 사느냐에서 꼭 사는 길로. 그때는 꼭 살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옛날에 이랬지만 북한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한 번은 트럭을 타고 가다가 낭떠러져서 굴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죽고 허리 부러지고 어찌고 하는데 나만 멀쩡해서 나무에 빨래처럼 걸려서 아무렇지도 않는다든가 하여간 이상하게 그런 죽는 구석에서는 나는 살아요. 절대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절망했던 그 구석에서도 어쨌든 산다. 이게 왜 이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평상시에는 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진짜 운이 안 돼. 뭐 어디 가서 뭐 로또 뭐 그래서 나 그런 거 애당초 싸지도 않아요. 그건 난 원래 운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죽을 구멍에 들어가야만이 살아날 운을 딱 줘요. 야, 진짜 근데 가족분들까지 다 데리고 오셨다는 게 너무 일단은 축하드리고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조금 앞으로 와서 한원을 졸업하고 그때가 2007년이잖아요. 그렇죠. 40대인데다가 남자예요. 탈북민 중에서도 사실 제일 적응을 통계적으로 이 통일부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제일 적응을 잘하는 게 20대 여성이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20대보다는 40대가 적응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그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맞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40대에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이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어떤 미래 설계를 하셨어요? 그게 충격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 북에서부터 이미 89년도부터 각오할 건 각오하고, 대한민국 그다음, 사회가 어느 정도 좀 들었고 그래 장단점을 뭐 남쪽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룰라 공산주의 이상 사회처럼 뭐 그렇게 아니라는 거. 환상도 높지 않고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고 그거는 인류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내가 분명 극복할 수 그러한 있다. 문제점이 있다. 네. 근데 이 사회가 점점 완성해.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사회는 다 망해버린 그거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는 기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도 있고. 큰 어려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사회에 좀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나는 교육은 빠짐없이 다 들었지만, 참가하지. 네. 그 다른 사람들 안 참가하는 것도 있으면 들어두라고. 네. 밖에 나가서 다 도움 될 테니까 밖에 나가서 듣지도 않아가지고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 들어서 하나원에서 뭘 가르쳐 주냐 어쩌냐 참관 안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지장난 하다가 수업도 안 듣고 안 하고 하나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다고 그런 거 어제 말해 주지라고 나 생각도 안 난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한 사람이 그런 게 서운하죠. 그렇게 내가 말씀하시면 네, 그래. 우리 그때 그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친구가 하나 그걸 떠들기 때문에 해야지. 야, 이만 너 그때 공부 거의 안 참가했잖아. 가르쳐 줘. 지가 안 들고서 뭐 그런 소리 하냐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은 교육은 쓸모 있는지 쓸모 없겠는지 그걸 어떻게 나와서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고 다 필요합니다. 담아두면 어느 것이 당장 쓸모 있는가 아니면 어느 거는 훗날에 쓸모 있는가 이게 아직 다 필요한 거여서 나는 다 들었고 거기서도 이 역사 교육도 좀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역사 교육 그것도 해서 뭐 하네 6.25 전쟁 뭐 북이서 일으킨 뭐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하냐 이런 분도 계셔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에 나와서 불만이 많아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부닥치면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어려워도 그리고 남한에 가면 뭐 돈이랑 나무에 척척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각오를 했죠. 이해하면 극단적으로도 각오를 했어요. 유산자 계급이 청산되지 않고 유산자가 행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뭐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이제 아마 나가면 돈 가진 자들이
무산자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희한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 그게 그중에 나도 혹시 속할지도 모르고 북한보다는 낫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정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보니까 오히려 만만한 거야. 야, 비교도 안 되는구나. 네. 저기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고, 이거 자본주의인 게 아니라 여기가 오히려 사회주의네. 거꾸리네.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 아이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이 나오면 다 힘들어하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첫째고 둘째고 자기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졌으며 또 남한에 대한 사전 학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관계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원이 나올 때 나와서 솔직히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 감옥에 후유증이 그냥 있어가지고 예, 몸 상태가 안 좋으셨구나. 나와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딱 하루 해봤거든요. 동네에 먼저 나온 탈북민이 자기가 인테리어 하는 데서 일하는데 하루만 좀 같이 하지 않겠나, 사람이 내일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생활 체험 삼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하루 뭐 하셨어요? 하루 가서 기술이 없으니까 모래 자루를 메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4층까지 아침부터 9시까지 계속 나르다 보니까 그날 돌격대 일을 하셨구나.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하고 사흘을 알았거든요. 돈 몇만 원 받고. 네.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몸 쓰는 일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원래 이 건강도 다 해. 그럼 뭐 갑자기 어디 뭐 직장 들어갈 때나 있어요. 컴퓨터도 할 줄 모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뭐 오늘 하루 일해 보니까 아프든 어찌든 아니 뭐 돈도 주고. 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무슨 쌀 20kg는 벌었더만. 야, 이거 북한에서 한 달 뼈 빠지기 일해도 아무리 죽기 내길 일해도 20kg는 그냥 1kg도 주지 않아 가지고 난리인데. 야, 이거 갈만하다. 이거 뭐 3일 근데 하루 일하고 정할 수 없으면 하루 일하고 4월 앓고 하루 일하고 4월을 앓고 그럼 일주일 지나가고. 뭐 그 한 달에 뭐 한 2, 3일만 그렇게 하면 먹고 살겠구만 무슨. 아, 정말. 아이씨, 뭐, 아직 그 무슨 뭐 북한이면 만만하다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건 최악이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야 돼. 자기 개발부터 해야 되겠다. 작가는 또 북한처럼 수기로 글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또 다 써야 한다네. 네. 그러니까 타자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복지관에서 그걸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복지관을 복지관도 가요. 가시고. 예, 가는데 복지관까지 가는 게 지하철 한 역 넘어 지나고 버스 타면 한 몇 번 가야 되는데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타고 걸어가요. 그 한 4, 50분 걸어가면 되거든. 그 북한에서 그쯤한 건 걸어 다녔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교통비 팔면서 그게 뭐 운동 삼아 걸어가지 뭐 네. 시내 구경도 하는 재미있도록 처음에 왔으니까 이게 동네 길도 익히고 그래서 걸어서 한 달 반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웠지. 그럼 컴퓨터를 배우고 나니까 또 무슨 짬새야 이럴 때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해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 좀 이따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직업교육을 받아야 유리화돼서 어떤 걸 배울까 하다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중 힘든 전기를 선택했지. 전기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네.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타셨어요? 그 자격증 땄지. 그게 지금 아주 효자 자격증 돼가지고 네. 그 덕을 많이 봐요. 밥 벌어먹을 때는 많아요. 나이 한 70 넘어도 나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힘쓰는 일도 아니고 잘했구나 할까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준비할까 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한 데 따라서 자기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비 38만 원 동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주던데 내가 얼마나 그 북한에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 38만 원이 나한테 돈이 남았다니까요. 한 달 사는 게 물론 혼자 살긴 했지만 네. 38만 원이 남아서 만약 국노인에 있다가 사고라도 나고 어떻게 아프면 어떡하겠나 해서 그 중에서도 2만 얼마를 또 떼가지고 보험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알뜰살뜰하게. 그 보험까지 들 정도로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나도 네. 점점 눈도 높아지고. 예. 점점 씀씀이가 알게 모르게 그 이제 자녀분들 가족들 이렇게 왔고. 예. 그럼 가족까지 오니까 더 힘들어요. 애들은 사정이 없어. 얘네는 치킨도 먹고 그래서- 피자도 먹고. 사정이 없어요. 그냥 돈이 모자라 지금. 지금 뭐 벌어도 모자라.
더 열심히 버셔야겠네. 벌어도 모자.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족이 오기 전에는 꽃을 봐도 예쁜지 몰랐고 산에 가도 기쁜지 몰랐다. 가족이 오고 나서 정말 진정으로 한국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았다는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남네요. 그렇죠. 우선 마음이 그 악몽을 꾸던 것이 그 거의 사라지던데. 그러니까 계속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그 전에는 자꾸 꿈에 북한에 가요 내가. 탈북자분들 왜 그렇게 북한 가는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꿔요. 네. 근데 북한에 뭐 그냥 가는 것도 예를 아니라면서요. 들면 이제 북한에 이제 슬쩍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 가지고 이제 집에 막 우리 집 가면은. 찾아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금방 집 안에 들어가 앉자마자 아예 출입문이 그림자 얼씬거리더니 문을 열고 우리 동네 담당 보의원이 야 왔으면 왔다고 말해야지. 하는 꿈을 이거 뭐야 이게. 그 순간에 철렁하는 그런 거. 그 다음 또 심지어 어떤가 하면 지금 길을 막 걸어가요. 그 시내를, 네. 북한 해산 시내를 막 걸어가는데 건너다가 이제 횡단보도 딱 그쪽에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말아야 될 데서 딴 생각하다가 훌쩍 건너는데 길 맞은편에 마침 교통경찰이 있어요. 아이고 왜 오라고. 왜 함부로 무단 횡단하면서 그러고 오라고 그래서 벌금 딱질 때고 돈 내놓으래. 근데 나한테 돈이 있을 수 있는가. 없죠. 근데 내 지갑 안에는 지금 한국 카드도 있고 주민증도 있고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 이쪽엔 또 여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돈도 있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니까 좀 봐달라고 돈이 없다니까 그 주머니 거 다 내놓으는데 야 그런 꿈이면은 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또 이쪽 주머니에서 아씨 한국에서 어느 놈이 여수가게 전화를 할 건 뭐야 이거. 여기서 전화 찌릿찌릿 울리고 그때 식은땀 나서 딱 깨나 야 그런 거 북한에 가서 또 며칠 있다 볼일을 본 다음에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경계가 심해져서 다시 중국 쪽 넘어 못 가서 야 내가 왜 왔던가 이런 꿈들 엄청 많이 근데 그런 꿈들이 없어지더라고.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 꿈꾼데 지금은 어떤 꿈인가 하면 그런 악몽이라기보다 통일된 꿈이랄까? 이게 북한에 가기는 갔어요. 혹은 서울에 그냥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섞였어.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갔어요. 가서 막 길 가다가 오늘 내가 어느 대학교에 무슨 좀 볼 일 있어서 그 대학교 가서 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가는데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대학 강당에 쫙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김재원 박사님도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북한 사람이 막 섞이는 거야 이게. 내가 서울에 있는데 또 누구 보면 북한에 있는 어느 직장 지배인이야. 그냥 이게 꿈은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섞인다는 거. 진짜로 통일이 된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뭘 하고 싶으세요? 제일 처음에는 통일이 된다면 우선 북한에 가서 북한의 문인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함께 할 말하자면 통일 문학을 남북 문화의 그 가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하고 싶고 그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다면 우리 친구들 그 반동 친구들이랑 만나서 더 늙어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재교육도 좀 하고 반동 교육도 다시 좀 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 잘 나누면서 낚시질도 좀 가고 좀 지내고 싶고 특히나 북한에서도 시인으로 활동하셨고 작가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문학의 힘이 북한에서 얼마나 강한지 그렇죠. 또 대한민국에 와서도 생활하시면서 이 문학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몸소 느끼고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진짜 통일이 된다면 아마
그냥 딱딱하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 문학의 힘으로 그렇죠.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는 뭐 싶네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서로 뭐 같이 남북한 작가들이 같이 앉아서 어떤 작품집을 하나 만드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같이 해보고. 그리고 그때 또 한 8개월 동안 합숙하셔야죠. 그렇죠. 합숙을 하면서 저 매왕산이든 금강산이든 백두산이든 거기 가가지고 뭐 이번에는 상복벗은 가림천이라도 또 하나 만들든가. 제가 탈탈탈 촬영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촬영한 적이 있나 싶은데, 사실은 여쭤보지 못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아내분과의 일화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자녀분들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사실 뭐 지금 탈북 과정과 국정원 하나오는 제가 그냥 건너뛰었어요. 너무 길어져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정말 뭐 일주일 밤낮 해도 모자라지만 길어서 다 못하죠. 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또 요청하시면 다시 제가 모실 수 있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아이고 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담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소 뭐 방송으로 부적절한 그런 용어들도 막 튀어나오고 전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냥 미끈하지 못하면 미끈하지 못한 대로 그냥 이쁘게 들어주시고 보아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분들께 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아이고. 아내분께 메시지를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네. 뭐 북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내가 먼저 감옥에도 가고 또 나온 후에는 또 먼저 사라져 가지고 핍박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했지만 종당에는 우리가 이 남쪽에 온 거는 우리가 북한 정권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라 승리한 거니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 나랑 우리 가족이랑 다 어떡하나 어째 보려고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한테 당시에 김정일 정권은 완패를 당한 거나 같죠.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결과적으로는 어쩌지 못하고 그 식으로 말하면 이 거대한 반동 집안과 그 연루자들을 한 명도 어쩌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으니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스스로 좀 이걸 자긍심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살아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